안녕하세요. 50을 바라보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 인생은 늘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함의 연속이었는데요. 이제는 흔들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았던 저의 사연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중퇴했어요. 군대를 다녀와 복학하기 전 먼저 전역한 친구가 핸드폰 장사를 같이 해보자고 해서 등록금을 작은 핸드폰 매장 차리는 데 쓰게 됐죠. 게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핸드폰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친구가 잠적했어요. 임대한 곳의 제품은 들어오지 않고 계속 텅 빈 채로 한 달을 보냈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는데 사기꾼이니 절대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돈만 까먹었으니 바로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 입사했습니다. 2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더니 빚을 갚게 되었고 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었어요. 이후 공장에 같이 다니던 형님이 중고차 딜러로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따라가서 일을 배웠는데 한 대도 팔지 못해 욕을 먹고 잘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닫고 일하는 직업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우러 학원에 다녔고 전기 배선을 배웠고 실내 공사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제가 할 일을 끝까지 해내고 나면 성취감과 자부심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저의 평생의 일이라 생각하고 다른 직업으로 바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제가 인간관계 폭이 좁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연애도 30대 후반까지 딱 2번 해봤어요. 모두 여자 쪽에서 먼저 사귀자고 했었죠. 선택장애가 있던 저는 사귀었던 여자들과 오래오래 사귈 수 있으려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등등 우유부단하게 생각하고 행동에서 여자 쪽이 리드해줘서 연애를 해봤네요. 30대 후반에 누가 저 좋다고 하는 일은 아예 없었어요. 제가 먼저 나서서 소개팅을 해달라, 여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불러달라는 말을 못했으니 만날 기회가 없었답니다. 그러다 곧 40살이 되었고 결혼은 저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듯이 저의 앞날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모의 여성과 단둘이 만날 기회가 생겼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절 마음에 들었는지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게 됐죠. 오빠, 나랑 사귀는 거야? 우리 매일 만나는데 사귀는 사이 맞는 거지? 어? 뭐야 그 대답은? 오빠 나 왜 만나? 사랑해? 좋아해? 그러니까 제가 또 줏대없고 쭈뼛쭈뼛대니 그녀가 인상을 심하게 찡그렸습니다. 순간 대답을 잘해야 미래가 달라진다고 판단해서 얼른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좋아하지. 완전 사랑하지. 그 소리를 2달 만에 듣네. 그래서 나랑 애인 사이인 거지? 맞아. 우린 애인 사이지. 애인. 남자가 왜 이렇게 소심할까? 아니다. 오빠 같은 성격은 절대로 바람은 피우지 않을 거야. 딱 좋아. 결국 제 성격을 다 이해해준 여자친구와 예쁜 사랑을 하게 되었고 42살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도 치르고 남들처럼 멋들어진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1살 차이 나는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했어요. 아내가 짧은 인생 저희 둘이 지지고 볶고 사는 것도 모자란데 애까지 낳아야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딱히 아이를 가져볼 생각도 없었고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본가의 아내와 들르면 항상 어김없이 2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세아가, 너 나이가 41라고 했지?
요즘 40대 초반에도 다들 애기 잘 낳고 살더라. 조금 더 늦어지면 아이 임신 어려우니까 서둘러서 애기 낳아라. 어머님, 저희는 아이 낳지 않기로 했는데요. 오빠도 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희 둘이 재밌게 살자고 했어요. 뭐야? 니들끼리 살려면 결혼은 뭐 하려 했어? 부부 사이에 애기가 있어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잔말 말고 둘이 산부인과 가서 검사 받아보거라. 아내는 제 옆구리를 찌르며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하더군요. 늘 우유부단하던 제가 아내의 곤란한 상황을 처리해 주려고 큰맘 먹고 부모님께 항변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희 아이 낳지 않을 거예요. 저희 둘이 사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애까지 낳으면 제 인생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희는 연인처럼 늙어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여행하면서 노후를 보낼 거라고요. 네가 모르는 소리 하는구나. 아님 네 처가 꿰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겠지. 너 닮은 자식 낳으면 얼마나 기쁠지 상상이나 해봤니? 그리고 부부 사이가 더 단단해지려면 아이가 무조건 있어야 해. 엄마, 저는 애기 낳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아이를 낳아야지. 우리가 무슨 기계예요? 아이를 낳으려면 뚝딱 낳게요? 제 아내한테 애 낳으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를 낳든 말든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겁니다. 불혹이라는 단어의 뜻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것이라는데 이제야 제가 우유부단에서 벗어나 제 주장을 펼칠 수 있나 봅니다. 그렇게 일렀더니 부모님은 몇 번 더 잔소리를 하시긴 했지만 제 아내에게 아이 낳으라는 강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아내와 둘이 연애하듯 결혼 생활을 했는데 많이 재밌었어요. 쉬는 날에 캠핑도 가고 멀리 시외로 나가서 나들이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추억을 켜켜이 쌓아갔답니다. 시간이 5년이나 흘렀는데도 아내와 저는 늘 신혼처럼 잘 지냈어요. 사랑에 변함이 없어서 아주 행복했죠. 그런데 5년의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끔찍한 일이 하나씩 일어났어요. 먼저 아내와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가출해서 사흘 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싸움 원인은 돈 때문이었어요. 아내가 장모님 집을 이사시켜주자며 돈을 요구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하여 싸움이 났죠. 차라리 저희 신혼집을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고 했더니 아내는 장모님이 우선 아니냐며 볼멘 소리를 했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 댁은 넓은 저택이어서 이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출한 아내를 찾으러 처가에 갔더니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장모님이 안에서 내일 다시 오라고 하셨답니다. 이서방, 오늘은 내 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내일 다시 오게. 장모님, 아내랑 직접 대화하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장모님 집을 해드리는 건 생각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요. 글쎄,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고.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제가 집을 해드리는 걸 잘 생각해보겠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화를 내는 거야? 이웃들이 들으면 괜히 이미지만 안 좋아지니까 얼른 돌아가게. 아내나 장모님이나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장모님 집을 마련해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동안 챙겨드린 용돈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전혀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걸 해달라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아내와 대화를 더 나눠보고 결정할 생각이었는데 장모님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장모님 집을 왜 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아내를 만나면 똑부러지게 안 된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 내일 다시 오려고 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아내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옆에는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나오길래 의아해하며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 꼬만 누구야? 당신 집에 안 갔어?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당신이랑 대화 좀 하려고.
아니, 그것보다 손잡고 있는 꼬마가 누군지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꼬마야, 너 누구니? 꼬마를 내려다보며 물었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저 엄마 아들인데요. 엄마? 누가 네 엄마라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야? 네, 우리 엄마예요.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기가 막혀 아내의 얼굴을 보았더니 눈을 질끈 감고 있더군요. 뭐야? 이 꼬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설명해봐. 여보, 그게 그러니까... 빨리 대답해. 이 꼬마가 당신더러 엄마라고 하는데 사실이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꼬마가 아빠 하고 외치며 아내 손을 놓고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돌아보니 제 나이 또래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고 꼬마를 안아주더군요. 이게 무슨 그림이야?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여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날 속여온 사기꾼이냐고? 아니야, 설명할게. 사실은 나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어. 애도 낳았고. 그럴 리가... 당신 호적은 깨끗했잖아.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이야. 애기 낳고 살다 헤어졌거든. 애 딸린 이혼녀인데 처녀라고 속이고 나랑 결혼했다는 거네? 기가 막히는구만. 아내는 질끈 감은 눈을 뜨며 말했어요. 과거를 숨긴 거지 사기친 건 아니야. 그게 그거지. 초혼인 척 나랑 결혼하고 5년 동안 숨겼어. 게다가 내가 눈으로 봤으니 망정이지 못 봤으면 평생 숨기고 살려고 했을 거 아니야. 당신은 과거 없어? 당신도 연애했을 거 아니야. 그거랑 이거랑 같냐? 내가 단단히 속았어. 아들은 가끔 만나는 것뿐이고 전 남편이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좀 이해해줘. 뻔뻔하기 짝이 없네. 납작 엎드려 빌어도 용서를 못해주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이해해달라고? 당신 참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 기가 막혀서 아내에게 할 말을 하고 있는데 애아빠라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 말리더군요. 저기 선생님, 저랑 이 여자는 아주 오래전에 끝난 사이입니다. 아들이 있는 걸 숨긴 건 선생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충격받으셨겠지만 그래도 아내인데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떠실지. 그 남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희 주먹이 그 남자의 얼굴을 날려버렸어요. 닥쳐! 이것들이 쌍으로 날 바보 취급하네. 선생님, 이미 지난 과거 아닙니까? 제 전처가 얼마나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었으면 비밀로 했겠어요. 한번 봐주세요. 오늘 네 놈이 내 마누라 대신 맡겠다고 설치는구나. 그래, 그럼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내의 전남편을 몇 대 갈기자 꼬마가 울면서 말리길래 그만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충격적이고 화가 나서 그곳을 일단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고 아내의 짐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날 밤에 아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절 불렀습니다. 여보, 왜 비밀번호 바꿨어? 문 좀 열어봐. 그래, 잘 왔다. 들어와서 당신 짐 챙겨서 나가. 집안에 들어온 아내는 거실 바닥을 보고 헉하고 놀라더군요. 여보, 이게 다 뭐야? 나 집 나가라고? 그럼 계속 나랑 살 거라고 생각했어? 날 그 정도 호구로 본 거야? 이 여자야, 당신의 더러운 과거를 다 알았으니 하루도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짐 챙겨서 꺼져.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사과할게. 10년 전 만났던 남잔데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도 안 했어. 그냥 연애하다가 동거를 했고 애가 생겨서 낳은 거야. 참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네. 미안해. 당신이 원하면 아들 다시 만나지 않을게. 전 남편도 다시는 볼 일 없도록 할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가 그 두 사람을 만나서 화가 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 아메바야? 머리가 우동사리로 만들어졌니? 그러자 아내는 답답했는지 큰 소리를 내더군요.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과거일 뿐이라고 몇 번을 말해. 그 과거를 숨기고 결혼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네. 당신한테 큰 걸 기대한 내가 멍청이야. 됐어.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 걸 똥 밟은 거라 생각할 테니까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 못된 기집애야. 당신 후회 안 하겠어? 나랑 헤어져서 혼자 살 수 있겠어?
혼자 살든 다른 여자 만나 재혼을 하든 상관하지 마! 나니까 당신이랑 살아준 거야. 어디 가서 당신 좋아하는 여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낯짝만 두꺼운 게 아니라 착각도 심하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자연스럽네. 아주 대단한 마누라네. 그래, 내가 평생 혼자 산다고 해도 너 같은 여자랑은 하루도 더 못 살아. 나가!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소장 보낼 테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진심이야? 정말 나랑 이혼할 거냐고? 그럼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이냐? 당장 당신 짐 들고 꺼져! 아내는 그제야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태도를 바꾸더군요. 옷더미 위에 무릎 꿇고 앉아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미안해. 이건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100번 생각해도 도저히 당신과 살 수 없어. 여보, 당신을 처음 만난 날 난 사랑에 빠졌어.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과거를 숨겨야만 했어. 과거를 말했더라면 당신이 날 받아주지 않을까봐 두려웠다고. 그래도 진실을 말했어야지. 나 당신이랑 5년을 살았어. 그동안 속고 산 게 부하가 치밀고 미칠 것 같아. 당신 짐 가지고 나가. 1시간 줄 테니까 내가 돌아왔을 때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아내가 제 발목을 붙잡고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한테 못할 짓 한 거 사과할게.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이건 놔라. 1시간 준다고 했으니까 짐 챙겨서 나가. 여보, 그냥 가지 마. 여보! 아내를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가 줄담배를 피웠어요. 1시간 뒤 집에 돌아갔더니 아내는 짐을 챙겨서 처가로 떠났더군요.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소장을 작성해 퀵으로 보냈습니다. 장모님이 바로 전화를 걸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물으셔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자네 진짜 우리 딸이랑 이혼할 생각이야? 5년 동안 든 정이 있는데 그깟 과거 하나 감싸주지 못하는 거야? 장모님,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혼남에 애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 애 키워줄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장모님 딸이 이혼당할 위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난 아내와 무조건 이혼할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장모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음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지 않고 돌아가라고 일렀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셔도 안 됩니다. 장모님, 제발 그만하시고 이혼 받아들이세요. 이서방, 정말 이혼밖에 답이 없는 건가? 다시 시작할 순 없는 거냐고? 네,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고 이해도 못하겠어요. 같이 살아봤자 매일 제가 아내를 미워만 할 거라고요. 이서방, 그럼 이렇게 하지. 우리 딸들어 자네 애를 낳으라고 말이야. 뭐라고요? 제 애를 낳아주면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잘못을 했으면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애기 낳겠다는 협상을 제시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제 보니 아내가 장모님을 닮았군요. 다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이서방, 문 좀 열어봐. 일단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누자고.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했습니다. 곧 조용해졌고 다시는 제 집에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이혼 재판이 3주 정도 남았는데 저는 매일 악몽을 꾸고 기운을 차리지 못했어요. 쉬지 않고 나가던 일도 며칠 연속으로 빠졌답니다. 아내에게 받은 충격 때문인지 알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리워하고 있었답니다. 무의식적으로 눈을 뜨자마자 아내부터 찾았습니다. 여보, 나 목말라. 물 좀 가져다 줘. 오늘 아침은 뭐 해 먹을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 아내를 찾곤 했답니다. 사랑은 열병이라는 말이 있죠. 아내를 처가에 보내고 난 뒤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병을 심하게 앓았어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랬는데 바보같이 보고 싶기만 하더군요.
재판 일주일 전에 본능을 따라 움직였더니 어느새 처가 앞까지 걸어왔답니다. 처가로 들어가서 화해를 할까 생각하다가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생각했답니다. 수백 번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아내가 보였어요. 어떤 남자가 아내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그림이었답니다. 이게 뭐하는 상황인지 얼른 뛰어가서 확인했습니다. 당신, 이 남자 뭐야? 어머,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대답해, 이 남자 누구냐고! 누구긴 새로 사귄 애인이지. 왜? 마음이 변하기라도 한 거야? 뭐? 그건 아니고, 우리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니지? 이건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바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혼 소송을 한 건 당신이야. 우린 이미 남이라고. 저에게 매달리고 빌 줄 알았는데 이미 아내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더군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불쌍하고 안쓰럽더군요. 열병에 걸려 다시 아내를 만나려고 했지만 다 끝났다는 걸 깨달은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야, 이미 버스 떠났어. 내가 사과할 때 받아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넌 나 아니면 다른 여자 못 만나. 아직도 모르겠냐, 이 찌질이야? 오늘 당신 집 앞에 오길 잘한 것 같네. 이제야 모든 정을 떼어버렸거든. 이젠 밉지도 않다. 그 남자랑 연애 잘해봐. 당연하지. 당신보다 잘나고 멋진 남자니까. 내 남은 인생 행복 그 자체라고. 당신한테 벗어난 걸 정말 잘한 것 같아. 날 쫓아내줘서 아주 고마워. 그래, 법정에서 보자. 당신한테 보상받고 나도 새 출발할 거야. 당신이 원하는 만큼 위자료 주라고 할지 모르겠네. 나도 비싼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그렇게 아내와 뒤끝이 구리게 마지막 대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애인을 사귀는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는지 장모님이 저희 집에 짐 핑계를 대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딸내미 옷 좀 가지러 왔네. 다 가져간 줄 알았는데요. 알았으니까 들어와서 찾아서 가져가요. 장모님은 저를 힐끗 보면서 비웃더군요. 자네 내 딸 못 잊어서 집 앞에 찾아왔다며? 이혼 번복하려고 했는데 애인이 있는 걸 알고 괜히 성질만 부렸다며? 완전 상등신이네. 그러게 애초에 왜 내 딸을 비난하고 쫓아냈나? 사내가 그렇게 속이 좁아서 쓰겠어? 장모님, 누가 이혼 번복하러 찾아갔답니까? 저는 그냥... 됐네, 됐어. 변명 안 해도 다 알아. 내가 사내 자식 속을 모를까봐. 이보게, 이미 내 딸은 잘난 남자랑 재혼하기로 결정했네. 자네가 그렇게 바라는 위자료? 몇 푼이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 새 사위 될 사람이 내줄 거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장모님. 그만 말 걸고 옷이나 챙겨서 나가시죠. 자네 표정 보니까 많이 아까워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딸 못 잊는 거지? 근데 어쩌나? 똥차 보내고 벤츠를 타게 생겼으니 기회를 잡아야지. 자네가 이혼해주겠다고 해서 좋은 일 생겼다고. 장모님은 계속해서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옷을 챙겨가겠다고 하더니 빈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하튼 마음의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일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법원 가기 이틀 전 마음이 가벼워졌고 빨리 아내와 끝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장모님한테서 연락이 왔더군요. 무슨 일인지 일단 받아봤습니다. 이젠 장모님이 아니라 뭐라 불러야 할까요? 왜 전화하셨어요? 이서방, 우리 딸이 자네 아내가 큰 사고를 당했네. 지금 수술 중이야.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위자료 토해내기 싫으니까 괜히 재판 미루려고 하는 속셈이죠? 장모님, 연기하는 거 다 티납니다. 전 절대로 재판 연기하지도 않고 합의 이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딸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걸로 보이나? 사고가 크게 나서 머리 수술 받고 있다고. 생명이 위태롭단 말일세. 정말입니까? 그 여자가 진짜 사고가 났어요? 들어보니 아내는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빨리 달리는 차에 치였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병원으로 가봤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모님이 보였어요. 장모님, 아내는 어떻답니까?
이 사람아, 이제 오는 건가? 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아내한테 애인 있잖아요. 그 사람 부르지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사위인 자네 아닌가? 내가 의지할 가족이 자네 말고 누가 있겠어? 아무튼 아내는 어떻대요? 수술은 언제 끝난답니까? 모르겠어. 의사가 아무것도 알려주질 않아. 상황을 보니 진짜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이혼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생겨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이미 오만정이 떨어져서 슬프지도 않았어요. 수술은 한참 뒤에 끝났고 의사는 아내를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할 일이 없어 집에 가겠다고 일어섰더니 장모님이 붙잡더군요. 자네 너무하는 거 아닌가? 내 딸은 저기서 호흡기 달고 겨우 숨쉬고 있는데 집에 가서 편히 쉬겠다고? 사고가 없었으면 저랑 아내랑 모레 이혼하는 거 아시잖아요. 게다가 아내는 이미 애인까지 만들어서 사귀고 있었다고요. 아내가 뭐가 좋다고 제가 남아있겠습니까? 이 사람 정말 못쓰겠네. 자넨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야?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난 집에 갈 겁니다. 자네가 가면 나 혼자 있으라고? 너무하는 거 아닌가? 아직 자네 우리 딸이랑 부부 사이라고? 그 새 사위 될 사람한테 연락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알아서 위로도 해주고 이지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아니, 그 놈은 벌써 떠났네. 내 딸이 사고 난 장소가 술집 앞이었는데 그날 딸이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을 했나 봐. 거짓말하고 남자 만나서 술 마신 걸 알고 큰 사고가 났다고 알렸더니 개의치 않은 듯이 어차피 끝난 사이라고 하더구만. 그새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단 말이에요? 장모님 딸 원래 그렇게 문란한 사람이었어요? 저랑 살면서도 몰래 바람 피웠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네요. 아니야. 내 딸은 자네랑 살면서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어. 숨겨둔 아들을 몰래 만났잖아요. 무려 5년을 속았다고요? 이보게, 아무리 미워도 자네 마누라야. 수술실에 누워있는 애는 자네 마누라란 말이지. 가지 말고 여기 있게. 장모님이 쓴소리를 하셨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동정심도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나몰라라 하고 일과 집을 오가며 일상을 보냈어요. 몇 달 동안 아내가 식물인간인 걸 까먹고 지낼 정도로 제 일상을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장모님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저더러 병원에 꼭 나오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자네가 아직 내 딸의 남편 아닌가? 초넘사 동의서에 사인하게. 초넘사요? 그래, 할 만큼 했다네. 이제 그만 호흡기 떼어주고 보내줘야지. 의식불명인 아내를 그만 저승으로 보내주자고 하더군요. 그래요. 사인하겠습니다. 자넨 슬프지도 않나? 피도 눈물도 없군. 장모님이야말로 날 속인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으시죠? 그게 더 무섭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진작 이혼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사별하게 되니 기분이 참 이상하네요. 나쁜 자식, 너 그러다 천벌받아. 제 생각엔 천벌은 이미 아내가 받은 것 같은데요. 절 속이고 기만한 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하튼 저한테 그만 뭐라 하시죠. 다 끝난 일이니까. 여기 사인했습니다. 사인을 하고 며칠 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아내의 호흡기를 떼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눈을 번쩍 뜨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군요. 장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다시 호흡기를 붙이자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아내는 다시 눈을 감았답니다. 장례식을 무시하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일단 절차라도 밟게끔 도와드렸어요. 빈소가 마련되고 영정사진이 올려지자 그만 가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이 제 손목을 잡더니 경고를 하더군요. 자네 내 딸 보험금 건들 생각하지 마. 생각해보니 저는 사별했고 아내의 보험금을 받을 배우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이혼한 남편이 아니었죠? 보험금에 대해 생각도 못했는데 장모님이 알려주셨군요. 이놈, 네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내 딸을 집에서 내쫓지만 않았어도 술 먹고 횡단보도를 건널 일은 없었을 거야. 나 참, 이젠 아내가 그렇게 된 걸 제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아무튼 네 놈한텐 절대 내 딸의 보험금 빼앗길 수 없어.
맘 같아선 제가 보험금을 다 받아먹고 장모님한테 복수해 줄까 싶었지만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요. 아내는 저에게 더러운 인간이었고 그녀의 돈을 쓰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요, 다 가져요. 난 아줌마 딸내미 보험금에 손도 대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이젠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이 나쁜 놈아. 보험금 건들지 말고 꺼져버려. 정말이지 다른 의미로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저에게 조금의 미안함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려고 했던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살던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갔어요.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아 도저히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욕심을 부려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인테리어 사무실을 내고 제가 오너가 되었답니다.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사업을 해서 성공할 꿈을 꾸면서 말이죠. 부모님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 텐데 왜 무리하게 사업을 하느냐며 말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삶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마음먹은 대로 행동했죠. 저는 더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인테리어 사업은 초반 오픈빨이 있는지 의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처리는 늘 완벽하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소문을 들은 장모님이 어느 날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아내 보험금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왜 저를 찾아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보세요, 아주머니. 이제 남남 아닙니까? 뭐하러 절 찾아오셨어요? 뭐? 아주머니? 싸가지에 밥을 말아먹었구만. 너 내 딸이랑 살던 집에서 이사하고 이 사무실 차린 거 아니야? 내 딸에게 줄 몫으로 이 사업 차린 거 아니냐고? 무슨 이런 억지를 부리세요? 아주머니, 위자료 받아야 할 사람은 나 아닌가요? 사기 결혼 당한 거 까먹었어요? 닥쳐! 과거를 숨긴 게 왜 사기 결혼이야? 그렇게 따지면 결혼한 사람들 모두 다 사기꾼이냐? 에휴,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주머니, 난 드릴 게 없어요. 아휴, 내가 돈을 다 잃어서 당장 갈 곳이 없는데. 장모는 보험금을 어디 도박판에 가서 모두 날린 모양이더라고요. 아내 보험금이 억이 넘는데 그걸 다 써버렸어요? 도박이라도 하신 겁니까? 이보게, 내 딸이 살아있다고 생각해봐. 이혼을 한다 쳐. 그럼 자네와 5년 넘게 살았으니 위자료를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 돈을 내가 받아가야겠네. 날강도가 따로 없네. 아주머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나가세요. 내 인생에서 그만 꺼져달라고요. 이봐, 이서방. 난 자네 장모야.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야 하는 존재라고. 딱 1억만 주게. 그럼 다신 나타나지 않을 테니 좀 도와줘. 제가 그런 돈이 있지도 않고 있어도 줄 리가 없으니 한심하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장모는 훌쩍거리며 도박판에서 돈을 날렸고 대출받은 게 꽤 많아서 집을 경매로 넘겨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저더러 그걸 막아달라고 부탁하러 온 건데 저는 똑부러지게 거절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만한 돈도 없고 있어도 안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네 여기 사장이라며. 그럼 돈이 있긴 할 거 아닌가? 없어요. 오픈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그런 큰 돈을 벌었겠습니까? 저한테 도움 청하지 말고 아주머니 친척들이나 찾아가 보세요. 다시 와도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제발 날 내버려 둬요. 아시겠습니까? 못된 인간 같으니. 그래도 장모였는데 도움 하나 못 주나? 너 내가 두고 볼 거야. 너 망하라고 고사 지내면서 살 테니까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고. 네네, 그러세요. 고사를 지내든 기도를 하든 마음대로 하시고 내 앞에만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게 장모와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 생각하고 쫓아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일이 많이 들어와서 매출을 좀 많이 올렸어요. 장모의 고사는 잘 되지 않았는지 날이 갈수록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해가 한번 바뀌고 나서 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여자였는데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어 사귀기 시작했답니다.
3개월 정도 만나봤는데 보면 볼수록 예쁘고 집에 가면 보고 싶고 그랬어요. 40대의 사랑도 첫사랑 못지않게 강렬하더라고요. 저는 더 연애를 즐기고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오빠, 우리 살림 합칠까?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살면서 밖에서 만날 거야?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면서 살자. 그래도 겨우 3달 만났는데 결혼을? 에이, 너무 성급해. 오빠, 나 오빠 아이 낳고 싶어. 빨리 결혼해서 아이부터 가지고 싶단 말이야. 여자친구는 30대 후반이었는데 아이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것을 듣자 닭살이 돋았고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이? 응, 아이. 오빠는 아이 싫어? 아니, 전엔 낳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낳고 싶은 것 같아. 그럼 말 끝났네. 내 나이 40 되기 전에 어서 준비하자. 살림은 오빠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되겠지? 그래, 그렇게 해. 얼떨결에 아이 낳아준다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말았네요. 제 집에 들어온 여자친구는 혼인신고는 나중으로 미루자고 했어요. 아기 낳으면 한꺼번에 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마침내 임신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오빠, 나 임신이야. 여기 초음파 사진 봐봐. 이럴 수가. 그럼 내가 진짜로 아빠가 된다는 거야? 응, 기쁘지? 뭐라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기뻐. 저는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리고 감동도 크게 해서 눈물까지 나왔답니다. 좋아서 우는 거야? 오빠, 그럼 이제 돈 관리 내가 하게 해줘. 나 남편 통장 관리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 통장? 우리 각자 관리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나도 사업하는데 돈이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 전화해서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오빠 통장 나 줘. 우리 꼬물이가 통장 관리하고 싶대. 어서. 임신한 여자친구가 하도 통장을 달라고 해서 다 맡겨버렸습니다. 제 아내가 될 것이고 제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이니 모든 걸 믿고 건네줬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캐리어와 짐이 사라졌더라고요. 아닐 거야 하면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아내의 핸드폰은 없는 번호라고 알렸습니다. 얼른 계좌 정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통장의 돈이 모두 다 빠져나갔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는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빼가고 도망친 사기꾼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당한 저는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고 며칠 기다려봤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사기친 남자가 여럿이고 이미 해외 멀리 도망갔답니다. 잡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또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게 되어 스스로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사람 볼 줄도 모르고 쉽게 사람을 믿는 걸까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테리어 사업도 점점 망해갔습니다. 실력이 모자란 것이 아닌데 일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적자만 보다가 문을 닫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집은 무사히 있으니 먹고 살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답니다. 전기 배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수도권엔 일이 없고 지방에만 있어서 일단 집에서 가까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스쿠터가 한 대 있어 배달 대행 알바를 시작했답니다. 그거로 생계나 유지하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피자 배달을 하는데 현장 결제라고 해서 손님의 얼굴을 보고 돈을 받아야 했어요.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 초인종을 눌렀더니 피자 시킨 손님이 문을 열더군요. 헬멧이 답답해서 잠시 벗었는데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손님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누구야? 이서방 아니야?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개무시한 놈이잖아. 자네 망한 거야? 내가 고사를 지냈더니 정말 망한 거야? 계산이나 해주세요. 이게 웬일이야? 전사위가 쫄딱 망해서 배달질이나 하고 있네. 난 남자 하나 제대로 꼬셔서 호강하면서 사는데 말이야.
내가 사주를 봤는데 이름에 마가 꼈다고 해서 개명했더니 바로 남자가 꼬이더라. 이젠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남자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산다고. 좋으시겠어요. 알았으니까 피자값 주시죠. 그래, 여기 5만 원. 나머진 팁이야. 먹고 살기 힘들 텐데 힘내면서 살아. 물론 이놈이 잘 될 일은 없으니까 희망 품지 말고 솔잎이나 뜯고 살라고. 알겠냐? 아파트 복도에 큰 소리로 울리도록 저를 괄시하더니 피자를 받아들고 현관문을 닫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현관문을 발로 차버리고 싶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잘 유지하며 살며 일자리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저에게 돌아오는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또 찾아오더군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 신호 위반한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발목만 부러졌고 다른 곳은 타박상 말곤 괜찮았답니다. 집에서 누워서 천장만 보며 하루를 지냈답니다. 일이 꼬이고 꼬여서 앞으로 더 꼬이면 어쩌나 걱정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집에 아주 젊고 예쁜 아가씨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고 잘못 찾아온 사람 같아서 돌려보내려고 했답니다.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혹시 동명인이 아닐까요? 김미란 씨 남편분 아니세요? 김미란이요? 제 사별한 전처인데. 그럼 맞게 찾아왔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를 왜 찾아오셨냐고요. 여자는 손으로 입을 잠시 가리더니 목을 풀고 말했습니다. 김미란 씨가 존엄사로 세상을 떠나며 장기 기증을 했었잖아요. 그때 김미란 씨 신장을 받고 살게 된 사람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은 이미 하늘나라로 갔으니 가족분께 보답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장기 기증이요? 아, 그랬던 것 같네요. 근데 전처의 가족을 찾아가시면 될 것을 왜 저한테 오셨죠? 김미란 씨 모친은 어디 사는지 모르겠던데요. 병원에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겨우 여길 찾아온 거예요. 순간 장모님이 개명한 게 떠올랐습니다. 이름 바꾸고 호강한다고 자랑하더니 보답하러 온 여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네요. 저에게 장모가 어디 사는지 아느냐고 묻길래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연락이 끊기기도 했고 부자 남편 만나서 잘 살 거라고 일러주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여자를 들였어요. 양손에 선물이 있어서 얼른 받아 식탁 위에 올렸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오시지 뭐하러 이런 걸 사오셨어요? 당연히 선물해야죠. 선생님, 근데 다리를 다치신 모양이에요. 아, 제가 배달 알바를 하는데 사고를 당했지 뭡니까. 트럭에 치였는데 운 좋게 발목만 부러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꼭 그렇진 않은데 워낙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네요. 여자는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저에게 통장을 건네줬습니다. 이거 제가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는 건 아내분 덕이에요. 네? 감사의 표시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는 통장을 받고 열어봤습니다. 근데 이 공이 몇 개인지 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요? 아가씨 재벌집 딸이에요? 재벌까지는 아니고 집이 잘 사는 편이긴 해요. 부모님이 꼭 은혜를 갚고 오라고 하시면서 준비해 주셨어요. 거절하지 마시고 꼭 받아주세요. 세상 떠난 전처가 저에게 이런 선물을 남겨줄 거라곤 꿈에도 몰랐네요. 게다가 장모님이 이름을 바꾸는 바람에 그 몫을 제가 다 받게 되어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염치 없지만 형편이 넉넉치 않으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돈 정말 잘 쓰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시면 뭐든 말씀하세요. 도울 게 있으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이 큰 돈만 해도 벌써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과분합니다.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었는데 덕분에 숨통이 트이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엄청 큰 돈을 받고 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배달 일은 바로 접었고 그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봤답니다.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희한하게도 치킨집이었어요. 배달 다니면서 치킨집을 가장 많이 가봤고 그 냄새가 너무 좋아 치킨집이 생각난 모양입니다.
가진 돈이 많으니 일단 질러보자 다짐하고 바로 자리를 마련해 치킨집을 오픈했답니다. 장사는 생각 이상으로 잘 돼서 알바생을 2명이나 뽑았어요. 통장에 남은 돈도 많고 장사도 잘 되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킨 배달이 늦은 시간에 들어왔고 추가 주문이 없어 직접 스쿠터를 타고 달동네로 향했어요. 한 번씩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하고 야밤에 나오곤 한답니다. 주문한 주소인 지하방의 문을 두드리자 아주 반가운 얼굴이 보였답니다. 장모님, 아니 아주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 고급 아파트에 살던 분이 왜 여기서... 뭐야? 자네 이 동네에서 배달하나? 뭐 그냥...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여기서 사는 이유는 묻지 말지? 치킨이나 줘! 18,000원이요. 17,000원 아니야? 아닌데요. 돈이 17,000원 뿐인데. 그럼 치킨 못 드립니다. 자네가 1,000원 보태주면 안 되나? 그럼 속 넓은 제가 1,000원 보태드리죠. 맛있게 드세요. 자네나 나나 똑같이 못 사는 것 같으니 서로 놀리지 말자고. 나 요새 자네 망하라고 고사 같은 거 안 지내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일이 잘 아니에요. 뭐야 싱겁게. 돈 받았으면 그만 가봐. 네, 아주머니. 부디 지하방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서로 놀리지 말자고 했지? 네네. 그만 가보겠습니다. 장모에게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팔자 고쳤다가 다시 망했나 보더라고요. 창문도 없는 지하방에서 치킨을 겨우 시켜 먹는 걸 보니 결국엔 하늘이 공평하게 심판해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처의 신장을 받은 여자에 대해서는 함구해서 제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랑이라도 하면 돈 달라고 매일같이 들러붙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속으로 통쾌함만 느끼고 말았네요. 치킨집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돈도 많으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좋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먼저 부모님께 노후 자금을 넉넉하게 드렸고 매주 한 번씩 보육원과 독거노인을 위해 치킨을 수십 마리씩 기부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이제야 저의 천직을 찾은 것 같았어요. 치킨을 튀기는 것도 재미있고 맛있게 드시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기부 행사를 다니다가 곧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마음씨가 참 따뜻하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분이 한 번에 이혼을 했으니 제가 감히 넘보지 않을 존재까지는 아니어서 고백했답니다. 그래서 같이 기부 행사도 하고 연애도 하면서 2년을 보냈어요. 40대 후반에 재혼하면서 새 출발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와 비슷한 또래이고 임신은 힘들다고 해서 단둘이 오래오래 살기로 했답니다. 새 아내는 저에게 복덩이였는지 결혼하자마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에게 사기쳤던 여자친구가 해외에서 잡혀 한국으로 인도되었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상당히 많다고 했고 피해자들에게 다 보상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많이 흔들리고 섣부른 결정으로 연신 망가지던 제 인생은 이제야 평행선에 올라 잘 행진하고 있네요. 앞으로 열심히 살 것이고 기부도 많이 하면서 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제 장모가 이 사연을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